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겨레 신문에서 외교 안보 통일까지 논설을 쓰고 있는 길윤영이라고 합니다. 북한군 대부대가 지금 러시아에 파병이 됐지 않습니까? 조만간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충돌을 할 거라는 그런 외신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1989년에 냉전이 끝났죠. 이후에 한 30여 년 만에 한국에 닥친 전쟁 위기라고 생각하고, 이 위기가 도대체 뭐고 어디서부터 유래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의견이 갈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구가 잘못한 거다. 러시아의 어떤 안보적 우려를 서구가 좀 침해한 거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가 공산권과 민주진영으로 나뉘었잖아요. 그 민주진영에서 소련이나 동구권의 안보 위협이 굉장히 크니까 나토라는 게 생깁니다. 집단 안전보장 체제라고 얘기하는데요. 나토 회원국 하나가 이제 공격을 받으면은 그 회원국인 미국도 이제 공격받은 것으로 이해를 해서 같이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나토 시스템이 이어져 왔는데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 통일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죠. 소련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나토라는 게 점점 우리 쪽으로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안보 위협을 느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인치도 나토가 동쪽으로 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도 그것도 엄청난 논란이 있는데요. 지도자 간의 구두적인 합의나 동의는 있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이게 명문화가 된 건 아니고, 그 이후로 엄청나게 나토가 동진을 하게 되죠. 99년도에 냉전이 끝난 다음에 폴란드, 체코,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나토에 들어가고, 2004년에는 소련에 있던 발트 3국 이런 나라들이 쭉쭉 나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슈가 나오게 된 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할까 말까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한테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옛날에 소련 할 때 이제 큰 세계의 덩어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렇게 세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을 하면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엄청나게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2008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부쿠레스트시티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또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되고자 하는 염원을 우리가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달 뒤에 러시아가 트집을 잡아서 조지아에 침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얘기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는 나토가 너무 동진을 해서 러시아의 전략적인 위협을 굉장히 줬기 때문에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어적으로 행동을 한 거다라는 게 이제 주로 서구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이 뭐냐? 푸틴이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푸틴의 러시아관, 소련이 해체가 되고 우크라이나가 한 개의 독립된 나라로 독립을 한 거잖아요. 그거를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푸틴의 머릿속에서 우크라이나는 국가가 아니에요.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야 되는 우리의 형제국가, 복속된 존재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 수 있는 게 2022년 2월 24일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푸틴이 굉장히 1시간 가까운 대국민 담화를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크라이나는 진정한 국가로서 전통이 없다. 우크라이나는 볼셰비키 공산당이 만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어떤 독립이나 국가성 완전히 부정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내 밑에 있어야 되고, 당연히 나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친러 정권이 들어와야 되고,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 우크라이나 놈들이 친서방 정책을 쓰고 젤렌스키라는 이상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그래? 이건 용서할 수 없지? 이게 이제 전쟁의 원인이 됐다라는 견해입니다. 이 두 개가 견해가 엄청나게 이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적어도 이제 무력을 통해서 상대국에 침입을 해서 그 나라의 영토를, 국경선을 변경하는 거는 우리가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것은 굉장한 폭거다라는 거는 다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도 좀 이렇게 서구가 좀 너무했다, 러시아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고 이 사람들이 안보 위협을 무시했다라는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24일에 전쟁이 시작되는데 새벽 2, 3시까지 계속 외신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세계 2위의 군사 국가고, 이런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으니까 며칠 만에 전쟁이 끝날 거다라고 거의 확신을 했고, 젤렌스키가 벌써 이제 외국으로 도망갔다, 그런 프로파간다 정보도 좀 나왔고요. 이틀째 밤인가 아마 그런데 갑자기 외신이 뜨는 거예요. 젤렌스키가 트위터에 동영상을 올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젤렌스키랑 측근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도부는 여기 있습니다. 총리는 여기 있습니다. 최고顧問포돌리아크도 여기 있고, 우리 모두 여기 있습니다. 군은 여기 있습니다. 시민들과 사회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서 우리의 독립과 국가를 지켜내고 있고 앞으로는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영광이 있기를이라는 짧은 동영상이 한 30여 초 되는 동영상인데, 그러니까 서구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거기에 감동을 하고, 이런 푸틴의 무고한 거를 우리가 이거를 참을 수 있느냐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무기 지원을 해주고 막 응원을 하고, 저도 그때
한 10만 원 우크라이나 대상에다 기부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며칠 만에 끝날 것 같은 전쟁이 길어지니까 묘한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키신저 소로스 논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헨리 키신저는 우리가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좀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러시아와 전면전에 뛰어드는 게 미국의 국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조지 소로스라는 분은 헝가리 분이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 지원도 많이 하고, 이분은 되게 가치론을 내세우는 거죠. 최선의 방법은 빨리 푸틴을 무너뜨려야 된다. 한 사람은 현실론으로 푸틴과 적당히 타협을 해야 된다. 한 사람은 민주주의나 어떤 우리의 가치를 위해서 푸틴을 꺾어야 된다. 이렇게 엄청나게 그 양자의 논쟁이 이어지면서 전쟁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도 달라고 그러고 서구 나라들한테 탱크 달라, 뭐 미사일을 달라, F-16을 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 났던 2022년 9월에서 11월까지 엄청나게 대반격을 해서 러시아 동부 지역에 전쟁 나고 있는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은 굉장히 많이 땅을 회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를 넘겨서 6월 달에 우리가 전쟁을 끝내야 된다. 러시아가 동남부에 있는 4개 주를 먹고 있잖아요.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렇게 주가 4개가 있습니다. 크림반도가 있죠. 여기를 회복하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아서 이제 공격을 작년 6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 전선을 쭉 치고 들어가서 마리우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항을 하다 뺏긴 데인데요. 거기까지 쭉 치고 들어가면 그 앞 바다가 있죠. 아조브의 흑해 일부죠. 거기까지 다 들어가서 크림반도랑 러시아 본토를 결단을 하고 전쟁을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는데, 러시아가 전쟁이 1년 정도 지나니까 참호 시설도 굉장히 잘 해놓고 이제 방비를 잘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교착 상태에 이르다가 젤렌스키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아 그래? 우리가 왜 꼭 우리 땅에만 싸워야 되지? 이거 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지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생각했다가는 이게 영토 회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올해 8월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주라는 데로 쭉 치고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놀랐죠.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도 공격을 받은 상황이니까 반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러시아로 쭉 치고 들어갑니다. 원래 우크라이나가 생각했던 거는, 아 러시아가 자기 영토가 침범이 당했으니까 거기 있는 병력을 빼서 그쪽을 지키는 대로 이제 병력을 옮기면은 자기네들이 아까 막혔던 동남부 지역으로 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그냥 원래 군사를 이동하지 않고 그냥 유지를 하면서 이제 그 전쟁을 이제 견디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동안 전쟁의 흐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올해 8월에 있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인 크루스크주로 쳐들어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쟁의 이제 변화고, 바로 이 변화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아시아로 이제 전이가 됐다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러 관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됩니다. 북한은 뭐 사실상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에 의해서 한반도가 분리됐다는 건 다 아는 얘기고, 소련이 사실상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끌어올려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든 거죠. 그리고 6.25도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전쟁을 한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1961년에 조약을 하나 맺습니다. 북소 5호 협조 호상원조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는데, 이 조약에 뭐가 있냐면요,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최악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최악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공격받으면 소련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고, 그 반대도 역시 그런 거겠죠. 굉장히 수준이 높은 상위 방위 조약입니다. 이렇게 쭉 오다가 1989년에 냉전이 끝나고 한국과 소련이 이제 수교를 하게 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있었던 한소 수교죠. 그 직전에 한국이랑 수교를 하게 됐다는 사실을 전하려요, 세바르노 나제 소련 외무장관입니다. 이분이 평양에 갑니다. 그때 날씨도 안 좋고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를 전하러 가니까 피차에 왜 왔는지 아는 거죠. 김영남 외교부장을 만납니다. 이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이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때까지 동맹 관계에 의거했던 일부 무기들도 자체로 마련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맹 관계에 의거했던 일부 무기라는 거는,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해구산 아래에 있는 거고, 그 북한은 소련에 있는 해구산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소련이 한국이랑 수교를 하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약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홀로 핵 개발을 하겠다라는 사실상 선언입니다. 이 선언 이후 30몇 년 만에 지금의 현실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북러 관계가 굉장히 냉랭해집니다. 2000년도에 북러 5호 선린 협조조약이라는 걸 맺는데, 이 조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공호 방위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사실상 서로 옛날에 우호국이긴 했지만 소닥보듯 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제 한국이 이제 나라가 잘 살고 경제가 발전돼 있으니까 극동에 있는 일본이나 한국이랑 이제 같이 잘 협력을 해서
이제 극동을 개발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대 정부들도 러시아랑 관계를 이렇게 강화하는 정책을 쭉, 그거는 보수좌우 관계없이 쭉 정책을 펴왔던 거고, 이명박 정부 때는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부터 격상되는 그런 일까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에서 오뚜기 팔도 도시락면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마요네즈 찍어 먹고 초코파이 먹고, 이게 이 사람들 소울푸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과 이제 러시아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이고 좋은 관계가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전쟁이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 거죠. 한 며칠을 할 줄 알았는데 3년까지 하게 되니까 무기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있는 그 지역이 뭐 2차 대전에서는 독일이랑 소련이랑 엄청나게 싸웠던 지역이잖아요. 대규모 평야지대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저기 어디 있나를 딱 본 다음에, 아, 저기 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엄청나게 이제 포탄을 때려 박아서 전차로 쭉 밀고 들어가는 전쟁이 이제 이 전쟁의 양상인데, 포탄이 엄청나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고도에 따라 다르지만 러시아는 뭐 하루에 10,000발을 쏘네, 15,000발을 쏘네, 그 우크라이나는 6,000발을 쏘네, 7,000발을 쏘네, 온갖 이게 보도가 많아지는데요. 근데 러시아는 이 포탄을 어디서 갖고 오냐? 2022년 전쟁이 날 첫 해부터 북한에서부터 좀 갖고 왔다는 게 정보나 보도가 있고, 작년 7월 무렵에 백악관이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겠다라고 정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죠. 근데 우리한테도 이제 그 포탄 요구가 오게 됩니다. 작년 2, 3월에 미국에 있던 병사 하나가 정보를 빼가지고 우리 대통령실에서 러시아 포탄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고심하는 장면이 일어나는 정보가 리크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포탄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회 지원을 이제 하는 거죠. 한 뭐 50만 발은 대여를 하고 10만 발은 수출하는 식으로 우크라이나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 이제 우회 지원을 한 거라고 이제 뭐 알려져 있죠. 그게 작년 여름 정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달 로이터 통신이랑 인터뷰에서 무기를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그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바로 그 다음날이나 그 다다음날에,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에 대한 우리 접근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국이 이렇게 무기를 주면 한반도에 대한 자기네들의 접근법이라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잘 지냈지 않냐, 30년 동안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지냈는데 니네들 이렇게 하면 우리 접근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기를 준 거죠. 그러고 나니까 석 달 뒤에 국방장관이었던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이 7월 말에 이제 평양에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랑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지난 6월 19일에 북한이랑 러시아가 다시 이제 그 옛날에 어떤 상호 방위 조항이 들어있는 북한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이 조항 4조에 1961년도에는 있다가 2000년 조약에는 없어졌다는 상호 방위 조약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면 다른 한쪽은 유엔 헌장 61조와 두 나라의 법에 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얘기니까요. 이 조항이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적용이 되는 거냐. 푸틴이 그 다음에 하노이로 가는데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더니 푸틴이 그때 이거 필요 없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소련이 아니었던 그 도네츠크와 뭐 그쪽을 공격한 거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에 대한 직접 공격이 아니고 우리가 그거 필요 없고 요구하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8월 6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쿠르스크주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푸틴의 셈법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쳐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건데 이거는 자기네들이 영토가 직접 공격을 받게 되니까 푸틴의 머릿속에서는 이거는 아까 자기네들이 맺었던 북한과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화에 관한 조약의 4조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라고 이제 비춰집니다. 왜 전쟁이 전이가 됐냐? 뭐 긴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주에 쳐들어가서라는 게 이제 저의 견해입니다. 파병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졌고, 우리 국정원이 이걸 얘기한 거는 지난달 18일이죠. 미국이 확인해 준 건 23일이고, 그때는 3,000명 정도 얘기를 했는데 병력이 더 보충이 돼서 가장 최근의 정보가 얘기를 하는 게 블링컨 장관이 31일에 한국이랑 미국이 2+2 국방 외교장관 회담에서 10,000명이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 8,000명이 쿠르스크주로 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돼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온 거 정보를 보면 한 7,000명 정도가 아마 국경에 배치가 돼서 박격포,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무장을 하고 있다라고 우크라이나 쪽 정보가 나옵니다. 이 사실이라면은 임박하게 전투가 나온 거고, 제가 말씀드린 전제로 얘기하자면 북한군은
쿠르스크주를 방어하기 위해서 파견이 된 거고, 한국으로서는 이게 왜 위중한 상황이냐, 북한군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10,000명이 갔다, 이게 한국한테 위중한 상황이 아닙니다. 북한이 그렇게 러시아를 피를 흘려서 10,000명의 자기 젊은이를 거기다 보낸다는 거는 엄청난 결단이고, 그거 많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만약에 북한한테 어떤 위사사태가 있을 때 푸틴한테 야, 우리가 그때 도와줬잖냐, 피를 내가 꺼줬으니까 피를 갚으라고 그러고, 앞으로 만약 천반도 위사사태가 생기면 러시아가 개입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 셈법이 첫 번째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러시아까지 우리 그 작계를 짜는데, 전에는 이제 뭐 북한, 중국도 있겠죠.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뭐 한 7, 80년 전에 젊은이들 피를 쏟아부어가지고 이렇게 휴전선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도 뭐 어떻게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제 러시아도 이제 생각이 있어지는 거죠. 북한이 피를 꺼줬으니까 그게 하나가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북한이 엄청나게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도 화성포 19라는 거를 쐈는데, 이게 고도를 7,000m까지 찍었습니다. 7,000km라고 얘기하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우리가 사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최고 고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2.5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7,000km에서 2.5배면 한 18,000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 미사일이 18,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그거를 입증을 한 거예요. 이 최고 고도로. 그러면 미국 전역을 다 타격할 수 있는 거죠. 유일하게 이제 북한이 입증을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미사일이 쭉 날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려고 대기권에 다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기권에 공기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열과 압박을 받아가지고 이 탄두를 지켜낼 수 있느냐, 중간에 부서지지 않느냐, 이걸 재진입 기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재진입 기술은 지금 북한이 쏘는 것처럼 이렇게 쏴서는 안 되고 정상각도로 이제 발사를 해야지 이게 있는지 그 실증이 되는 건데, 이거를 실증을 하려면은 탄두 그 제일 꼭대기에다 원숭이를 태워가지고 쭉 올라갔다 딱 떨어진 다음에 원숭이 살았지 않냐, 우리 실증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입증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만약에 이 재진입 기술을 북한한테 준다면, 만약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거를 완벽하게 해준다면은 이제 북한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맨날 핵 개발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문제지만, 미국이 과연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의 어떤 핵 위협을 무릅쓰면서 뉴욕과 워싱턴을 이걸 희생할 것인가라는 굉장히 복잡한 우리가 계산이 생기게 되는 거고, 뭐 그런 아주 치명적인 게 아니라도 핵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 수도 있고, 북한이 방공망이 약하잖아요. 그 S-400이라는 게 최첨단 방공망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패트리엇 그런 거, 이런 방공망을 그냥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군사위성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최첨단 전투기 기술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기술을 줄지, 김정은은 위시리스트가 뭐 이만큼 있을 거 아닙니까? 이만큼인데 어디까지 줄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정말 ICBM이 아까 얘기했던 재진입 기술을 준다면 미국이 확장 억제가 상당 부분 훼손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핵이 없고 쟤네는 핵이 있는데, 그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계속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담대한 구상, 하나도 담대하지도 않은데, 핵 포기하면 경제 지원한다는 게 뭐 그게 담대한 구상입니까? 하나도 안 담대한 구상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자유민주주의적인 통일을 얘기하면서, 그게 사실 흡수통일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흡수통일 하자는 얘기 계속하고, 그럼 북한 입장에서 얘기가 듣기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남북관계가 적대적 이국가로 변하고, 2022년 9월에 북한이 법을 만들어서 바꾸는데, 핵을 통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핵 독트린을 만들거든요. 뭐 이런 거를 만들고, 그러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 남북 전단 그거 보내지 말라는데 계속 전단 보내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쓰레기 풍선 날라오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윤석열이랑은 도무지 상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론 뭐 저도 무도하다고 생각하고 비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미사일 살상 무기 주는 듯한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생즉생 사즉사 같은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우리를 동일시하고, 그 시간에 여사님은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하시고 말이죠. 이러고 엉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됐다 라고 할 수밖에 없고, 러시아가 김정은의 위시리스트가 굉장히 긴데 뭘 줄 수 있느냐, 이걸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카드는 딱 하나입니다. 너 러시아 정말로 그 북한한테 이렇게 민감한 ICBM 뭐 재진입 기술까지 주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는 품질 좋은 살상 무기를 줘가지고 굉장히 당신을 괴롭게 할 수 있어가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유일한 카드인 거죠. 근데 이 카드는 제가 봤을 때 뭐 한 번 쓸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뭐 일시적이고 제가 국면적이고 그냥 전술적인 카드인 거죠. 근데 러시아가 만약에 ICBM 재진입 기술 같은 거를 주면 우리는 영구적이고 전면적이고 그냥 전략적인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라는 국가가 경제 규모는 조금 비슷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비대칭성이 이렇게 있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난처한 상황에 놓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 카드를 가지고 러시아랑 협상을 해야죠. 우리는 어쨌든 한러 관계를 우리도 소중하게 생각한다. 어차피 전쟁이 끝나면은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우리와의 어떤 그 경제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지 않느냐. 그래서 한러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서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에 있는 그래도 한국과 관계를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세력들을 좀 더 키워주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아주 마지막 선까지 넘지는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그 관리가 제대로 될지는 좀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거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건 뭐 다 윤석열 대통령 100% 탓에 이렇게 됐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러시아의 관계를 이렇게 소홀히 하고 막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이제 가치구에 몰빵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요. 러시아와의 그 관계를 강화해야 되고, 그 중간에 서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어느 선, 우리의 안보 이익을 결정적으로 침해하는 선을 넘지 못하도록 우리가 굉장히 러시아의 관계를 유의 깊게 잘 외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